본 방송은 2022년 9월 23일 실시간 스트리밍된 것입니다. 대장동 특혜비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분당 파크뷰 사건. 이 사건에서 맹활약하는 그분을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입니다. 금요일 밤 9시 40분 넘어서 50분 가까이 다 되어가는데 정치 신세계 방송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채팅창 보니까 축구가 시합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습니까? 한국팀 경기겠죠? 제가 방송 준비하다 보니까 자세하게 보질 못했었는데 자, 뭐 축구도 보시면서 뭐 정치 신세계도 보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축구가 중요하니까 축구 보시고 이 방송은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금요일 밤 정치 신세계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과 함께 한다는 거 저에겐 굉장히 보람찬 일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방송 오프닝 지금 하고 있는데요. 화질이라든가 오디오 어떤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혹시라도 뭔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바로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유정정님께서 2대2라고 했는데 2대2면 뭐 이길 수도 있겠네요. 예. 자, 그렇게 여유 있게 또 경기를 관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도 제 방송에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자, 오늘은요.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대장동의 교과서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지난번 방송에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었죠. 이 사건으로 당시 김병량 시장이 구속돼서 처벌을 받았고요. 또한 이 김병량 시장을 비롯해서 이 특혜 분양 세력을 고발했던 리모델링 시민운동가 이재명 변호사도 검사 사칭으로 구속되기도 합니다. 인허가에 개입하고 각종 특혜에 개입했던 임창열 경기도지사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게 됐는데요. 제가 이 사건을 왜 다시 꺼내 들었냐? 바로 지금 불거진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와 같은 부동산 개발 비리와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고요. 아니 깊은 연관을 떠나서 어쩌면 하나의 모델, 교과서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어서 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 기사 봐볼까요? 일단 이 캡처 화면을 보시죠. 제가 백국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방송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정자역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정자역. 지금 보시면은 이 지도 화면에서 정자역이 있고요. 바로 오른편, 왼편이죠. 도보 15분 거리에 파크뷰 아파트가 있습니다. 딱 봐도 네, 그 옆에 순회역도 있고 뭐 여러 역들이 있고요. 예, 하천이 있고 파크뷰죠. 그리고 고속도로 옆으로 지나가고 그야말로 요지 중의 요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요지 중의 요지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아파트는 2001년 3월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분양을 시작했는데 와, 이 당시만 하더라도요. IMF를 거치면서 주택시장이 아주 깊은 침체에 허덕이는 상황이었습니다. 2001년 수도권 첫 번째 대형 분양이라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죠. 자, 초대박이란 말은 이때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비로만 90억이 투입된 모델하우스, 당시에 90억을 들여서 모델하우스를 지었는데 개장하기 3일 전부터 투자자들이 대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주일간 1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려들었고 대형 유리문이 부서지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공급된 저층부는 하루 만에 80% 이상 계약됐고요. 공개 추천 분양분인 510가구는 16,207명이 신청했습니다. 이야, 500가구 뽑는데 16,000명이 신청하는 거죠. 100대1 경쟁률 다 합치면 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회사 측이 받은 청약금만도 무려 5,200억 원을 넘어선 진기록을 세웠고 5일 만에 100% 분양 성공을 합니다. 대박이죠. 대박. 2001년도 부동산 대박 신화의 시작, 바로 분당 파크뷰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듬해 좀 다른 형태로 파크뷰가 다시 집중을 받기 시작합니다. 김은성 국정원 제2차장이라는 국내 파트 담당하는 실세 중에 실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구속됩니다. 구속되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진승현 게이트죠. 진승현 게이트라는 거는 이제 MCI 코리아의 부회장 진승현 씨가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열림금고와 한스 종합금융, 뭐 리젠트 종합금융 이런 데서 2,300억 원을 불법 대출을 받아요. 자기가 대주주인데 불법 대출을 받아서 이걸 다시 주가 조작 비자금으로 조성을 하고 그러면서 당시 여권이었던 새천년 민주당 인사들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한 사건입니다. 이 진승현 씨의 뒷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김은성 국정원 제2차장인데요. 자, 근데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탄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여러 정적들과의 뭐 대통령의 가족까지 연루된 그 정적들과의 싸움에 내가 엮어 들어간 거다.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탄원서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던 겁니다. 뭐냐면은 작년 4월에 분당 파크뷰 아파트가 경쟁률 100대 1을 넘어섰고 이때 당시 고급 공무원과 판검사 등 국정원 간부 등이 130명 특혜 분양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펼친 거죠. 자, 당시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드디어 전면 수사를 선언했습니다. 민병우 기자입니다. 부인과 딸 명의로 문제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민주당 김옥두 의원은 아들 이름으로도 이 아파트 34평짜리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네. 문 말씀하셔야 저희들이 뭐 저희들 내용을 알아야지 뭐 해명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예. 내용을 모른다니까요. 연락이 좀 끊기셨단 말씀이죠? 예, 전화 안 됐어요. 법원의 고위급 판사 1명과 현직 검사 2명도 이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전 현직 국회의원 2명과 경제부처 차관 등 고위 공무원, 군 고위 간부, 경제신문과 지방언론사 기자들도 분양을 받았다는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보셨죠? 그렇습니다. 이 당시 보도됐던 뉴스 보신 것처럼 특혜 분양은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특혜 분양은 격가지예요. 격가지고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이상했을까요? 정말 이상한 부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자, 원래 이 파크뷰 아파트가 있던 이 부지는요. 정작 인근 이 부지는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예, 아파트가 지을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땅을 갖고 있던 곳은 바로 포스코 개발이었습니다. 포스코 개발이 이 땅을 갖고 있었는데 쇼핑타운 부지죠.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해서 불가능하다고 해서 이 땅을 포기합니다. 이때 발생한 위약금이 무려 281억 원입니다. 281억 원. 1998년에 281억 원을 포스코 개발이라는 대기업이 그냥 버리고 튄 거예요. 왜냐? 이거 도저히 들고 있다가는 더 힘들겠다. 언제 용도 변경이 될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언제 이게 될지도 모르겠고 돈이 묶여 있느니 그냥 차라리 281억 원 뱉어내고 튀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튀었습니다. 자, 그때 홍 사장이 등장합니다. 홍 사장 두둥. 홍 사장은요 분당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을 하면서 연립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 사업자였습니다. 홍 사장. 자, 이 홍 사장은 동업자 2명과 함께 이 땅에 관심을 가지고 매입을 시도하는데요. 그러다가 2명은 떨어져 나가고 홍 사장만 집요하게 이 분당 정제역의 인근에 있는 이 땅에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계속 여러 시도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포스코가 땅을 포기한 게 1998년 12월이었죠. 그런데 4개월 뒤에 1999년 4월에 홍 사장은 마침내 토지공사에 매매 약정 체결 검토 의뢰서를 보냅니다. 그런데요,
이 매매 약정 체결 검토 의뢰서에 특이한 부분이 나중에 발견이 됩니다. 그때 이제 발견됩니다. 뭐냐면 매매 약정 기간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던 거예요. 매매 약정 후 6개월 이내 본계약, 단 용도 변경 지연 등 매매 약정 조건에 따라 연장 가능이라고 적시해 놓은 겁니다. 잠깐만요. 용도 변경 지연 등 매매 약정 조건에 따라 연장 가능? 용도 변경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아야만 이런 문장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는요. 공공시설, 가로 열고 학교 부지 등 부지는 관련 법규에 의해 처리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당연히 주상복합 또는 이제 주거용지로서 아파트 이런 걸 개발하게 된다면 학교 부지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관련 법규에서 처리한다라는 조항을 넣은 거죠. 이거는 용도 변경을 전제로 한 상태로 해서 협상을 진행한 게 아니냐,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투명님께서 용도 변경은 지자체적 승인인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이 부분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정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렇게 지역에서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연립주택 사업을 하던 홍 사장, 이 땅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막 출하합니다. 이렇게 출하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라이벌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라이벌. 그 어마어마한 라이벌이 누구냐? 예, 바로 군인공제회입니다. 군인공제회. 두둥. 밀리터리 무추얼 에이드 어소시케이션. 군인공제회. 자, 군인공제회가 사이즈가 얼마나 큽니까? 군인공제회는요. 자, 2006년도 기준 자료. 당시 2002년 아니고 5년 뒤인데요. 이때 기준으로 회원이 16만 7천 명, 자산 6조 900억 원, 1982년 설립된 이후로 2001년까지 약 14년간, 15년간 단 한 번도 적자를 기록하지 않고 모두 흑자를 기록한 총자산 6조 900억 원의 당기순이익 1759억 원. 군인공제 등장합니다. 두둥. 와, 엄청 센 라이벌이죠. 자, 그래서 군인공제가 이 땅에 관심을 갖고 1999년 4월 13일 날 협상을 시작합니다. 4월에 홍 사장도 여기에 뛰어들었죠.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5월 3일 날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같은 달 10일까지 매각 가능하다. 그러니까 5월 3일 날 공문을 보내면서 야, 일주일 뒤부터는 5월 10일부터 당장 계약 가능해. 빨리 가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연하죠. 포스코 개발이 바로 5개월 전까지 들고 있다가 281억 원 위약금을 던지면서 도망갔는데 이거 빨리 치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군인공제라는 큰 손이 나타나니까 빨리 가져가 합니다. 자, 그리고 또 5월 21일 국방부 장관의 명의가 또 도시공사에 발송이 되는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국방부 장관이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혹시라도 정말 이 땅이 굉장히 크고 돈도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사업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군인공제가 요망하는 지역으로 대토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 이게 뭐냐면 핵심은 용도 변경이잖아요. 용도 변경이 언젠간 되겠지만 혹시라도 계속 늘어지게 된다면 그때 좀 다른 땅을 좀 우리한테 줘라. 대토를 해달라라고 국방부 장관 명의로 공문을 보냅니다. 이것도 참 재밌죠. 당시 군인공제, 국방부 장관도 이 땅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이게 언제 용도 변경이 될 거라는 확신은 없고 불안을 갖고 있으니까 대토 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고요. 반면 홍 사장은 이거 확실히 된다라는 확신하에서 이런 계약을 추진합니다. 자, 그래서 군인공제는 5월 3일 날 협상을 하다 보니까 5월 10일부터 바로 땅 매매 가능하고 5월 20일 날 국방부 장관 명의도 보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자, 바로 5월 24일 날 홍 사장이 계약에 성공합니다. 계약해요. 웃긴 건 뭐냐면 5월 21일 날 국방부 장관이 공문까지 보내면서 계약에 적극적이자 3일 만에 5월 24일 날 땅을 사버리죠. 땅을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토지공사는 대토 요청 공문을 받자마자 추가 협상 없이 홍 사장과 바로 계약을 체결한 거죠. 6조 원 자산 규모, 당시 기준 17년간 흑자 달성한 군인 공제를 떨쳐내고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던 홍 사장이 계약에 체결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어떤 부분에서 홍 사장에게 가산점이 갔을까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 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더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와서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관리는 보험점검부터 시작합니다. 010-9398-8924 나눔보험 설계. 아페릴의 전 제품 정신숍에서 특별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요니크 성형외과의 소비자 평가 1등급 인증은 개성에서 안심해서 빠른 회복에서의 만족감을 뜻합니다. 요니크 성형외과. 자, 말씀드린 대로 홍 사장이 계약에 성공합니다. 홍 사장이 계약에 성공하는데, 자, 계약을 했으면 계약금을 내야겠죠. 근데 계약금도 이게 천문학적인 규모예요. 왜냐면은 이게 계약금만 해도 160억 원입니다. 160억. 160억인데 이 돈을 어디서 구했냐? 정말 웃긴 게 뭐냐면은 이 160억을 자, 본인이 이제 27억 원을 갖고 왔고요. 나머지는 그리고 맨 처음에 이제 일단 100억 원을 N건설 회장이 100억 원을 빌려줍니다. 본인이 27억 원을 가져왔고 나머지는 다른 전주들이 가져왔는데 27억, 본인이 만든 27억도요. 본인 돈이 아니라 고향 지인 9명과 함께 공동 관리해오던 주차장 부지를 불입금을 전환해서 27억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27억에서 정확히 얼마만큼이 홍 사장이 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N건설의 회장이 100억 원을 빌려줬는데 뭘 믿고요? 잘 모르는 사이예요. 딱히 어떤 관련도 없고 지인도 아닌데 100억 원을 성큼 빌려줍니다. 자,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땅을 산 지 1년 만에 드디어 용도 변경이 일어납니다. 네. 자, 주상복합지로 변경이 됐습니다. 주상에서 주는 사람이 사는 주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주상복합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 땅값이 1,597억 원인데 앞서 계약금 160억 냈죠. N 회장한테 빌려서. 이때 또 1,100억 원을 빌리는데 이때 보증이 누군지 아세요? 이때 보증이 누구냐면 바로 SK 최태원 회장입니다. SK 최태원 회장이 홍 사장의 보증을 서줘서 홍 사장이 1,100억 원을 꿔서 나머지 잔금을 치릅니다. 아니, 불과 1년 만에 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면서 소규모 연립주택을 짓던 사업자 홍 사장은 불과 1년 만에 1조 원대 규모의 부동산 사업을 진행하는 리더가 되죠.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용도 변경이죠. 용도 변경. 자, 그러면 이 용도 변경이 어떻게 가능했냐? 이것도 재미있는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자, 일단 1998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단은 분당은요, 철저하게 사전 계획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각 토지의 용도 변경이 나중에 될 가능성이 거의 0에 수렴하죠. 자, 하지만 IMF가 터졌기 때문에 토지공사는 외환위기 여파로 IMF 이런 것 때문에 상업지구 개발이 부진하니까 용도 변경을 검토하기로 합니다. 자, 그러다가 98년 11월 26일
건교부가 건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요. 62조 2항의 신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도시 설계는 도지사 승인 사항입니다. 그걸로 묶어두되 설계 변경은 시장이나 군수의 권한으로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이게 공표가 됩니다. 실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1998년 2월 8일 설계 변경은 1999년이죠. 1999년 2월 8일 설계 변경은 도지사에서 시장 권한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99년 5월 24일 홍 사장이 계약을 하죠. 그리고 1년 뒤 2000년 5월 9일 분당 파크뷰 일대가 용도 변경이 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2000년 7월 1일 설계 변경 권한이 다시 시장에서 도지사로 재귀속이 됩니다. 왜냐? 난개발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라는 걸로 말이죠. 와, 이것 또한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죠.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홍 사장이 땅을 산 시점에서 A사, B사, C사, D사 막 등장하는데 이 회사들은 뭐 설계 변경 용역도 하고 아파트 설계도 하고 이런저런 하는데 이 회사들도 홍 사장이 땅을 사니까 순차적으로 땅을 삽니다. 이거 개발 정보가 샜나? 용도 변경 정보가 샜나? 충분히 의심할 수 있고요. 또한 A사의 사장이 B사의 부사장을 하고 C사의 사장이 B사의 전직 사장이었고 서로 돌려가면서 임원을 공유하죠. 그리고 심지어 주소지가 아예 같기도 합니다. 이거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 회사들 떠오르시죠? 이렇게 밀접한 스크럼을 짜면서 사업을 진행시킨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한 꼼수로 승인을 받게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자, 당시 분당 파크뷰 아파트는 주상복합입니다. 그런데 겉보기에는 그냥 아파트 단지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승인이 났죠? 왜냐?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는데 여기를 지하 터널로 연결을 시킵니다. 지하 터널로 연결을 시켰으니까 이것은 바로 주상복합이라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상복합, 여기 이제 상가가 있고 상가 단지가 있고 1층부터 10층까지, 그다음에 11층부터 뭐 20층까지는 뭐 주거 공간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가 있고 상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터널로 연결시켰으니까 주상복합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이 주장이 먹혔습니다. 이거 옹벽 아파트 생각나지 않습니까? 옹벽을 더 크고 더 넓게 더 높게 지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 이게 연상이 되는데요. 자, 이 꼼수로 승인을 받고 설계를 진행시켰던 거, 이때 또 유의미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때 자료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변경으로 각종 규제도 피했을 뿐더러 막대한 이익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석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건물이 따로 지어지고 있는 문제의 주상복합단지입니다. 시계동의 아파트와 상가를 하나로 잇는 지하 통로입니다. 업체 측은 이 통로를 만듦으로써 하나의 건물로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아파트 단지, 설계상으로는 주상복합단지라는 이상한 형태지만 용도 변경으로 이 같은 일이 가능했습니다. 관계법 절차에 의해서 건축위원회 심의라든가 이런 이제 제반 절차를 적정하게 거쳐가지고 확정을 한 거죠. 주거 가능한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되면서 시공업체는 엄청난 혜택을 누렸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촉진법 적용에서 벗어나 시공업체는 소음 규제 등 각종 엄격한 규제를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주상복합의 경우는 사업 전체가 임의로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특혜, 선착순 분양, 채치기 분양, 선분양 이런 이상한 특혜 비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 큰 이득은 늘어난 용적률입니다. 분당 지역 아파트 부지 용적률은 210%지만 용도 변경으로 업체 측은 용적률을 355%까지 100% 이상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업체 측의 경제적 이득만도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개발 이익을 다량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주상복합이 허용되는 쪽으로 도시설계가 변경된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는 그 이권 관계가 개입될 소지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주
익숙한 인물이 또 등장을 했죠. 그리고 사건의 핵심도 굉장히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잘 파악하고 있어요.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그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 그 구조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것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꼼수, 옹벽을 연상시키는 지하 터널 꼼수. 아, 이렇게 해도 되네? 이런 착안을 또 누군가는 얻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때 그 용도 변경 관련해서, 그리고 이제 분양 관련해서 그 사전 승인이 이제 반려가 됩니다. 뭐냐면 관련해서 이게 시설이 좀 미비하고 여러 가지 좀 더 조성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 그런데 이미 2001년 3월 9일에 분양이 됐는데 5월 10날 경기도가 사전 승인을 반려를 하니까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니까 김병영 시장이 임창열 전 지사를, 당시 지사를 찾아가서 또 사정하고 압박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자, 그러면서 또 홍 사장은 임창열 지사의 부인 주혜란 씨에게 접근해서 금품을 제공하는데요. 그 결과는 바로 부부 동시 구속이 되겠습니다. 체념한 채 적응, 임창열 경기도지사 부부 동시 구속, 그 결말을 맞게 되죠. 자, 또 이 사건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홍 회장은 이제 홍 회장이 돼요. 홍 씨에서 홍 사장, 홍 회장이 되죠. 1조 원대 사업을 진행하면 홍 회장 맞습니다. 그 파크뷰 사건에는 유난히 검찰 관련 인사들 이름이 많이 오르내립니다. 김병영 시장과 KBS PD가 통화할 때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를 사칭해서 이걸 또 공모하면서 조언하면서 통화를 하기도 했었는데, 그 내용에서도 보면은 뭐 수원지검장, 성남지청장, 청와대 파견 모검사, 수원지검의 무슨 젊은 검사 뭐 5, 6 막 등장을 합니다. 자, 이 검사들은 다 뭐 김병영 시장과 그런 통화를 한 기억이 없다, 막 이렇게 해명하고 그랬었는데요. 자, 반면 또 주변의 지인들은 이 홍 사장이 검사들에게 골프 연습장을 뭐 무상으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들과 술자도 여러 번 가지면서 그런 친분을 과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큰 사업을 할 때는 지역의 검사들과 친해져라. 예, 이런 또 포인트가 있고요. 자, 또 굉장히 어서 많이 들은 멘트가 나옵니다. 이 홍 사장은요, 김병양 시장에게 수시로 핸드폰으로 직접 연락을 주고받고 비서를 시켜서 선물도 보내고 뭐 이런저런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목격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자랑도 했대요. 자기 지인들한테. 나 어제 김 시장님이랑 골프도 쳤어. 나 어제 김 시장님이랑 골프도 쳤어. 이렇게 자랑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있는데요. HC라고 합시다. HC는 1999년 10월에 김병양 성남시장과 면담을 주선해준 대가로 당시 시장 수행비서 김모 씨에게 2천만 원을 건넨 사실이 포착돼서 구속이 됐었는데, 이 HC가 바로 1999년 10월 유럽을 방문 중이던 김 시장과 함께 있는 모습이 지역 케이블 TV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있습니다. 영상도 있어요. 영상도 있는데 김병양 시장은 뭐라고 했나? 우연히 거기서 만나서 우연히 그 모습이 지역 케이블 방송에 찍힌 거다. 우연히 만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자, 골프도 같이 쳤고요. 골프 쳤다고 자랑도 했고요. 한 사람이. 그리고 또 다른 플레이어와는 해외에도 같이 나갔습니다. 해외에 나갔는데 그 영상이 또 찍혀 있는데 부인하는 거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다른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지금 나온 검사들은 주로 홍 사장의 편의를 봐주는 측에서 이용됐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될 텐데, 자, 또 다른 검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바로 곽상도 검사입니다. 파크뷰를 파헤쳤던 검사 곽상도. 자,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 엄청난 권력 가진 민정수석으로 청와대 입성을 하면서 나왔던 기사인데요. 특수통 곽상도, 파크뷰 의혹 수사 16명 구속 주도. 네. 곽상도와의 인연은 이때부터 이재명 변호사 인연이 시작됐겠죠. 당연하죠. 파크뷰 특혜 분양 이렇게 핵심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이다 보니까 리모델링 시민 운동가이고 또 이 사건을 주도적으로 고발했던 사람이니까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와도 인연이 있지 않았을까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교훈이라고 할까요? 교훈? 아니면 팁?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은 용도 변경이 핵심이다. 외부에 중립적으로 보이는 기관을 만들어라. 연속성을 위해서 내 사람을 심어라. 이 내 사람은 기관에 들어가는 내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후임 시장도 되겠죠. 돈에는 여야 없다. 지방의회를 포섭하라. 사정기관에 약을 발라라. 최대한 많이 발라라. 덩치를 키워서 더 큰 저수지를 만들고 더 많은 돈을 채워 넣어서 더 큰 게임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군가는? 그리고 이 분당 파크뷰를 통해서 부동산 개발 비리의 핵심 노하우를 알게 되고요. 그 노하우를 통해서 백현동이라든가 대정동이라든가 이런 데서 점점 크게 판을 키워나가면서 덩치를 불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사상 최초로 리모델링으로 사연을 펼치는 변호사, 이재명 변호사. 정말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저는 아주 적합한 검사라, 특별 검사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시 2001년, 2002년에 이 사건이 불거지니까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검사라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라고 하니까 H1 개발에 특혜가 주어진 배경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다. 이 부분이 핵심이다. 또 토지공사는 용도 변경이 결정난 뒤에도 토지의 상당 부분을 수의계약 매각했다. 입찰을 통해 공급 예정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그렇게 했다. 이 부분을 밝히면 상당 부분 실체에 접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바로 2002년 5월 11일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 이재명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 비리 관련해서는 최고의 대한민국 전문가고요. 그렇다면 한동훈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특별감사로 임명을 한다면 어떨까? 이런 과감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잘 파헤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싸우면서 배웠다, 싸우면서 담는다,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 이제 부동산 비리가 있죠. 대장동, 백현동 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묘하게 중첩되는 부분들이 다 이 백현동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현동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이 줄거리를 파악하신다면 그 이후에 불거졌던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 개발 비리의 맥을 다 짚으실 수 있을 거라 해서 이렇게 진행을 방송을 만들어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들 다 아시겠지만 대장동 수사하는 검사님들도 제 방송 보시면서 맥락을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아셨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발적 구독료 받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25210104139915 CMS 신청은 댓글란, 커뮤니티 탭란 살펴봐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정성을 잘 받아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윤가피 소장님과 함께 이 부동산 개발 비리 백현동 파크뷰부터 시작해서 대장동까지 한번 싹 다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방송 보시고 나서 정치 신세계 쇼핑몰에 가시면은 다이어트 이제 제품인 슈다 특별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 할인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주 특별한 가격에 라스트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 또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요일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진이까지 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2022년 9월 15일 실시간 스트리밍된 것입니다. 검찰의 전략, 이재명의 전략, 6개월이 지난 지금과 비교해 보시면 더욱 즐겁게 보실 수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증폭하는 고품격 스피커 정치 신세계, 저는 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입니다. 네, 제가 거의 일주일 만에 저녁 방송에서 정치 신세계 구독자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잠깐 채팅창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비꽃님, 행복한 부자 마시마로님, 이덕수님, 꾸숑님 들어오셨고요. 꾸숑님께서는 잘생긴 가피우스 나와라 라고 하셨는데, 예, 잘생긴 김나무는 좀 어떠실까요? 예. 자, 길드리머님, 모처럼 실방 참여합니다. 끼깡님, 오늘 훈님 하셨는데 훈님 맞습니다. 나루미루미님 반갑습니다. 우리 소중한 문파님들 해주셨고요. 네, 로빈파이버님 오셨고, 심터왕, 끼깡님, 유정청님, 라이프고소님, 예, 꽁꽁님, 다이아나님, 밀크카라멜님, 바사삭 감자친님 다 들어오셨습니다. 네. 자, 제로세븐님께서 오늘 이쁘다 훈프로 해주셨는데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다른 일로 정치나 시사 관련 위의 일로 만나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제가 정치 시사 관련 방송한다니까 제 이름을 검색해서 정치 신세계 방송을 보시고서는 윤가피 소장님의 성남FC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와, 이게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아니, 뉴스를 보면은 그냥 그 파편적인 이야기들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뭐지 했었는데,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러면서 윤가피 소장님 무슨 일 하시는 분이세요? 깜짝 놀라시면서 어떤 분이시냐고 막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윤 소장님의 핵심을 찌르는 그 방송이 아주 좋았던 것이고, 또 그거를 이해해주는 우리 또 그분의 어떤 그 소양도 대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어떤 그 정덕들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아니면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하더라도 워낙에
김어준, 이동영 같은 유사 언론인 때문에 황폐화된 이 진보 진영의, 특히 이쪽 진영의 그 시사 방송 유튜브에서 우리는 정말 진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윤가피 사장님 따봉. 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이슈 제목, 방송 제목을 보고서 윤가피 소장님 출전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오늘은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딥한 정치 주제 이슈를 혼자 하는 것은 제가 조금 잘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윤 소장님이 하시는 방송 보고 저도 나도 저렇게 좀 이런 쪽 주제를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윤 소장님과 이렇게 이런저런 토론 토의하면서 많이 설명 들으면서 코칭 받아가면서 준비 좀 해봤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검찰의 전략, 이재명의 전략인데요. 자, 당대표 선거 이후에 검찰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은요, 이번 검찰 수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한번 채팅창에 올려봐 주시죠. 네. 검찰의 수사가 빠르다, 아니면 검찰의 수사가 뭔가 느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폭 넓다, 폭이 좁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떠실까요? 저는요, 이번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다른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과 다르냐? 채팅창에 최혜진님께서 계획적이다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아주 계획적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계획적이냐면요, 바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와는 아주 다르게 굉장히 계획적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수사를 보면은 그때 검찰과 지금 검찰은 완전히 다른, 매우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수사를 할 때 흔히들 스토리를 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우리 검찰 관련 영화들 보면 어디서 이런 스토리를 짜왔어? 라면서 이제 상사가 부하 검사를 질책하는 그런 장면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스토리가 너무 엉성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검찰이 처음 수사를 한다고 기치를 올렸을 때 가장 먼저 끌고 들어간 것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한번 채팅창에 올려보시죠. 여러분들 어떤 것인지, 어떤 걸로 기억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맨 처음 수사를 할 때 어떤 스토리를 짜고 들어갔는지 기억하십니까? 입시 비리? 아니면 부동산 비리? 아니면 감찰 무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어떤 거였을까요? 네, 바로 그때 검찰이 가장 처음 그렸던 그림은 조국 펀드였습니다. 조국 펀드. 이 조국 펀드가 뭐냐면 그 정경심 교수의 그 펀드 운용, 이게 아니라 조국 검찰이 그렸던 조국 펀드가 뭐였냐면요, 바로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있을 때 펀드를 운용을 했는데, 만들었는데, 이게 왜 만든 거냐면 조국 전 장관이 다음 대선에 나가려고 선거 자금, 정치 자금을 만들기 위해서 펀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 펀드에 투자를 받은 회사들이 수익을 받을 수 있게끔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 때 그 펀드에 투자를 받았던 회사 중에는 가로등 만드는 회사, 뭐 이런 회사가 있었어요. 전국에 있는 지자체 단체장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여보쇼, 나 조국인데 이번에 신호등, 가로등 갈 일 있으면 이 회사 거 쓰쇼, 이렇게 압박을 넣었다는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수사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였죠. 말도 안 되는 거였고요. 이거 그야말로 조선일보에서도 이거 물었었고, 뭐 채널A 기억나실 겁니다. 막 관련자들 다 엮어가지고 뭐 화살표가 돈이 어떻게 갔냐 했는데, 생구라였죠. 이거 재판에서 다 깨졌습니다. 조국 펀드라는 용어 자체가 성립할 수 없음이 그대로 다 드러났죠.
자, 검찰은 이 조국 펀드를 가지고서 처음에 수사의 기치를 올렸고요. 그 이후에 수사망을 확대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융단 폭격을 했습니다. 융단 폭격. 네. 자, 이때 조국 전 장관 일가 어떤 사람들이 수사를 받는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조국 본인, 그리고 모친, 아내 정경심 교수, 딸 조민 씨, 아들 조원 씨, 동생 조건 씨, 그리고 조건 씨의 전처, 오천 조카, 그리고 증조부까지 수사 범위를, 돌아가신 분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가면서 관련된 것들을 모두 다 끄집어냈죠. 자, 그래서 두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그다음에 교수 부인 관련 의혹, 부동산 임대 부가가치세 탈세, 그리고 사문서 위조 혐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증거인멸과 절도, 그 외에 뭐 웅동학원 채용 비리 사건까지 시작해서 계속 판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렇게 판을 키워나가고 엄청난 융단 폭격을 퍼붓다 보니까 어떻게 됐죠? 네. 자, 이때 무리한 수사, 과도한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습니다. 심지어 홍준표 같은 검찰 출신의 정치인까지, 당시에는 야당 정치인까지 나서서 이거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평가는 일단은 여기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당시에 검찰은 너무나 무자비했고 포악했고 너무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일어서서 서초동에 모였던 것이죠. 저도 그 서초동 집회 현장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고 격려를 받았고 격려를 했고 위로하고 같이 스크럼을 짰죠. 자, 이때 검찰이 뭐 중앙지검의 검사가 250명 있는데 20명의 수사관이 50명, 70명, 그리고 뭐 어디서 저승사자를 데려왔네, 뭐 여의도 증권가의 저승사자 검사를 데려왔고 누굴 데려왔고 여기 에이스를 데려왔냐면서 엄청나게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죄송합니다. 수사를 했는데, 물론 여기서 유효타 나온 것도 있습니다. 정말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정확하게 칼을 들이댄 부분도 있었지만은 완벽하게 오폭으로서 또나 그 오폭이 굉장히 큰 그 시민분들의 트리거를 눌러서 엄청난 역풍을 만들어내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요, 이번 이재명 관련 수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수사팀을 꾸릴 때부터 조국 전 장관 수사 때는요, 어디서 에이스를 데려왔네, 여기서 일진을 데려왔네, 어디 지검에 있는 거기 증권수사단에 있는 선수를 데려왔네 뭐 하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주 조용히 팀을 짜서 움직이면서 수사를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전 조국 때는 완전히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했습니다. 계속 별건 수사를 하면서 나오는 대로 압수수색하고 또 압수수색하고 또 기소하고 그랬었죠. 여기에 대해서 엄청난 허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표창장 관련해서도요, 공소장이 2개예요. 공소장 A로 일단 기소를 해서 재판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한 번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면, 완전히 법리적으로 스트릭트하게 들어가면 공소장 A로 걸려있는 재판에서 공소장 B를 변호인단이 흔들면 이게 바로 검찰 측 공소장 B가 지금 재판 A 관련해서는 변호인의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반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엉망진창 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이재명 수사 관련해서는 확실하게 물고 늘어질 수 있는, 확실하게 이길 수 있는 것만 하나씩 잡아서 들어가고 있죠. 이거는 흡사 겨울전쟁 때 1939년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을 했죠. 이때 핀란드가 취했던 각계 격파 전술, 그 유명한 통나무 전술을 연상케 합니다. 1939년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했습니다. 그때 소련은 엄청난, 그때도 군사 강국이었고요. 핀란드는 소국이었죠. 그래서 여름 옷 입고 참전했어요. 여름 끝나기 전에 우리가 다 이긴다. 밀고 들어갔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핀란드가 질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핀란드는 지형 지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아주 뛰어난 장군이 있었습니다. 이 뛰어난 장군의 그 지도하에 효율적인 전략 전술을 개발했는데 그게 바로 통나무 전략입니다. 자, 대규모 군단이 맞붙었을 때는 핀란드가 열세입니다. 그런데 각계로 만났을 경우 그리고 핀란드의 수적 우위가 있고 자연지형을 살릴 수 있는 경우에만 전투를 벌이는 거죠. 이렇게 조각 나뉘어서 핀란드의 그 유명한 스키 부대, 몰로토프 칵테일, 그리고 저격수 이것들이 팀을 이뤄서 이길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전투를 벌였고 그렇게 각계 격파를 통해서 이 겨울 전쟁 동안 소련군은 무려 20만 명의 인적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재명도요, 꾸쇼님 모티 작전 맞습니다. 예, 꾸쇼님 역시 예리하십니다. 근데 이재명도요, 우리가 보기엔 정말 평가하기도 그렇죠. 그런데 강력한 인물 맞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아마 현 윤석열 정부에서 거의 처음이자 거의 마지막으로 대어를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직전 대통령 선거 후보였습니다. 윤석열과 24만 표밖에 차이가 안 났어요. 그리고 원내 제1당 거대 야당의 당수입니다. 그 휘하에 170명 가까운 의원들이 있죠. 강군입니다. 대군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관련된 여러 범죄 혐의들을 이전 조국 때처럼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면서 그야말로 융단 폭격을 했다가 잘못됐다가는 엄청난 역풍을 맞게 되니까 굉장히 잡을 수 있는 것만 핀란드의 모티 전술처럼 하나씩 확실한 것만 빌드업을 해서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검찰이 현재 어떤 순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요, 대장동은 후순위로 밀렸습니다. 이게 왜냐면 일단 금액이 엄청나게 크죠. 금액이 엄청나게 큰데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윤석열의 형님 박영수 특검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의 처리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그리고 핵심 증인들이 지금 빵에 들어가 있죠. 이 양반들이 어디까지 입을 열고 담을지에 대해서 스토리라인이 아직 설정이 안 됐어요. 주연 배우들은 다 있는데 시나리오 방향이 아직 결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게 법리적 논쟁으로 들어가면은 제 주변에 지인 변호사한테 물어보면 빼박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 사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지방자치 산하의 개발기관이 공적 개발과 사적 개발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선을 그어서 이익을 나눈지에 대해서 불법이다 합법이다 우린 이거 진짜 잘못됐다 생각하지만은 이게 완전히 법리 논쟁으로 가면은 꽤 길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계속 수사를 하되 이걸 전면전으로 아직 꺼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가장 빼박인 법카로 배소연을 기소를 했죠. 법카로 배소연을 기소하고 그러면서 김혜경 씨도 같이 묶었습니다. 초코올령님, 대장동은 나경원 등 국힘당 것들도 관련이 있어서 맞습니다. 다 관련이 있죠. 자, 이렇게 먼저 법카로 배소연, 김혜경 같이 묶어놓고요. 그 다음으로 공소시효가 임박한 그 선거법 위반으로 백현동과 김문규 씨 관련 허위 발언 관련을 기소를 했습니다. 백현동은 이거 당시 주무부처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거 말이 안 되죠. 뭐 24개 공문 왔다 갔다 했다는 것도 의례적인 협조 요청, 더군다나 개발이 진행된 이후에 나왔던 것도 많이 있고요. 이전에 형님 정신병원 강제 입원 관련해서도 강제 입원 시킨 적이 없다라고 해서 허위 발언으로 300만 원 받고 상실형 나왔다가 대법에서 살려줬죠, 김명수가. 근데 이때 나왔던 법리 논리가 바로 소극적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긴 하지만은 토론하다가 갑자기 물어봤을 때 자기 방어를 위해서 소극적인 거짓말을 했다는 거죠.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 논리가 어쨌든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파헤치기 위해서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색을 했는데 경기도청 압색했던 것은 바로
당시 이재명 후보가 관련해서 CBS, SBS 방송에 나가서 관련해서 협박 받았다는 발언 했었고요. 김문규 씨 관련 발언도 있고요. 이렇게 했었는데 방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전 대본 질문지가 있죠. 사전 대본 질문지가 있는 상태에서 거짓말하면 그거는 적극적인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김문규 씨 관련해서도 김문규 씨의 노트북, 휴대폰을 통해서 더 내밀한 관계였음을, 성남시장 때도 더 친숙한 관계였음을 알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으로 일단 기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여기서 또 하나 검찰 진짜 치밀한 건 뭐냐면요. 그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선거법 위반 거짓말 이거 관련해서 불기소 처분을 한 거죠. 깨시원에서 고발했던 건데 이게 또 왜 대단하냐면은 이 검찰이라는 건 사건 냄새를 맡으면 피 냄새 맡은 상어처럼 그냥 물고 뜯는 게 있습니다. 일단 물고 보자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걸 멈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배지 못할 통나무는 배지 않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기소를 했다가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수사가 본건이 더뎌지거나 더뎌지면은 허위 발언 관련해서 증거 불충분을 통해서 재판에서 1심에서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된다면 엄청난 역풍이 불게 되죠. 원칙적으로 선거법 관련 재판은 1심, 2심, 3심 모두 1년 내에 끝내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좀 더 늘어지긴 하지만은 이게 자칫 정말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는데 선거법 관련해서 허위 발언 관련해서 이 발언의 진위 여부 본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 대납 관련 허위 발언 여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죠. 근데 스피디하게 진행되다가 만약에 1심에서 그러면 증거 불충분이네 무죄 이렇게 돼버리면 모든 재판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날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호사비 대납 관련해서 이거 쌍방울 전현직 또 관련자들이 해외 도피해 있잖아요. 이거 걱정 많이 하신 분들 계신데 그 해외 도피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고요. 얼굴 안 알려진 잡범들이나 어디 숨어서 살지 쌍방울 임원처럼 얼굴이 많이 알려지고 더군다나 돈이 많은 걸로 알려진 사람들이 도망가면 차라리 경찰에 체포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범죄도시 2 다 보셨죠? 그게 리얼로 펼쳐집니다. 도피한 곳에서 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수배 중인 인터폴 적속 수배가 내려진 상태니까 정상적인 방법으로 생활이 불가능하고 그러면 누구의 힘을 빌려야겠습니까? 현지 한국인 관련된 조폭들, 범죄단체 힘을 빌어야 되는데 그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겠습니까? 본인 원하는 대로. 여러분 드라마, 영화 많이 보셨죠? 다 실제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요 이거는 자, 그 다음 거는 수리남 가라. 수리남 가요. 자, 그 다음 이제 성남 FC 건인데요. 이거 원래 분당 경찰서가 2년 동안 뭉갰던 거죠. 자, 그러다가 경기 남부청이 건네받아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한 건데 저는요 이 단계에서 검찰과 상당 부분 조율이 됐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은 분당 경찰서 이거 어떻게 뭉갰는지 아세요? 이재명 한번 소환 조사 안 하고 서면 조사 한번 했어요. 서면 조사. 그리고 160억 현찰 중에 상당수가 전액은 아니에요. 상당수가 현찰로 빠져나갔는데 이거 다 덮었습니다. 자, 그래서 분당 경찰서가 서면 조사 한번 하고 불송치하니까 고발인이 이의 신청해서 검찰 성남지청으로 넘겼는데 성남지청이 또 뭉갰습니다. 바로 박은정 지청장이 뭉갰죠. 그 박하영 차장검사가 뿔이 완전 난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거 돈 흐름이 너무 이상하다. 돈 흐름 너무 이상하고 그리고 아니 세상에 어느 대한민국 검사가 160억 현찰 중에 상당수가 광고비 중 상당수가 금액이 이 현찰로 빠져나갔는데 이거를 조사 안 하고 덮는다고 하면 이건 본인이 깜빵 갈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본인이 박하영 지청장의 무마 압력을 다 세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왜냐? 나중에 자기가 빵에 가면 안 되니까. 세세하게 기록하고 되다 안 되니까 사표 쓰고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박은정 지청장 좌천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이 건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사건이 한번 검찰의 손이 탔어요. 검찰의 손이 탄 사건이 경기 남부청에 다시 수사했다고 하지만은 검찰과 상호 협응이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 역시 빌드업을 한 거죠. 그리고요, 어제 뉴스 보셨죠? 검찰이 두산 외에 네이버 그 외에 5개 기업까지 모두 다 수사망을 넓힌다고 합니다. 빌드업 착착착착. 자, 그 다음에 이제 백현동으로 넘어가는데, 이거 백현동은요, 제가 한번 가봤어요. 네, 제가 성남 갈 일이 있어 가봤는데, 백현동은 그 아파트 자체가 살아있는 증거이자 스모킹 건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백현동 허위 발언 이거 말고요, 선거법 이거 말고 백현동이라는 것 자체가 가보시면요, 결과적으로 옹벽이 50m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 10층까지가 지하예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10층까지 지하라고요. 그리고 아직 주민들이 입주한 지 1년이 됐는데 준공이 제대로 안 떨어져 가지고 주민시설, 편의시설 같은 경우는 위험하다고 못 들어가게 막아놨어요. 이것 자체가 증거이고 스모킹 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유사 이래로 지상 10층까지 반지하인 아파트가 만들어진 적이 있느냐? 없죠. 그러면 이게 과연 당시 성남시청과 관련 그 유관 관련 기관의 묵인, 협조, 비호가 없었으면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못 만들죠. 그걸 어떻게 만들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예를 들어 단독주택 뭐 이런 데 살고 있는데 옥상에다가 옥탑방 하나 지었더니만 구청서 오고 막 드론 띄워서 감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죠. 예. 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은 차근차근 빌드업을 해 나가면서 확실한 것만, 핀란드가 소련을 상대할 것처럼 모띠 전술로서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 한번 짚어볼게요. 그러면은 검찰은 조국 사태 때 일어났던 역풍 때문에 이러는 거냐? 역풍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서초동에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것 때문에, 그거는 사실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개딸들이 모인다고 하는데 글쎄요. 예, 그거는 뭐 이제 물론 역풍도 역풍이겠지만 잘못되면 큰 역풍이 일겠지만은 그 역풍 차단도 있지만요. 검찰이 이렇게 빌드업하는 것은 바로 확실한 사건만 물고 들어가면서 이재명과 그 주변에 만들어진 스크럼을 붕괴시키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는 스크럼을 짜는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예. 본인이 뭔가 유효타를 맞으면 상대방을 더 도발해서 그 도발한서 그 역공 받는 거를 본인도 두들겨 맞지만 본인 주변까지 다 끌어들여서 판을 키워서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서 본인은 유유히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을 많이 쓰죠. 뭐 대리고발도 하고 문준용 씨 끌고 들어온 것도 그렇고, 이거 진짜 어이없지 않습니까? 예? 근데 웃기게도요, 실제로 그런 압박이 일정 부분 당이 굴복했고 경찰도 굴복했고 검찰도 결과적으로는 굴복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부에 누가 있든 도와준 조력자가 있든 없든 간에 실제적으로 살아왔으니까 도지사 선거를 그렇게 무사히 치르고 대선까지 나오고 대선 경선까지 나오고 대선 후보까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민주당 전체를 자신의 방패막으로 삼았죠. 자, 그런데 이 이상으로 더 넓히지 못하도록 검찰이 저지선을 까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실한 사건을 잡아서 하나씩 올가매다 보면요, 공범 내지는 조력자들도 더 이상 이재명 대표와 한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형님 강제 입원 시도 관련해서 가장 큰 구세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가장 큰 구세주 역할을 했죠?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을 때 로프, 밧줄 내려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죠. 그리고 이번 선거법 재판 주심이 바로 강규태 판사라는데 이 보수 쪽에서는 이 김명수 라인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이건 뭐 좀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은 어쨌든 김명수 대법원장이 굉장히 좋은 역할, 이재명 입장에서는 훌륭한 역할을 했던 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매우 공교롭게도 김명수 대법원장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받는 건이 있었는데 이게 작년 6월에 서면 조사 한번 하고 끝났어요. 뭉개고 있었습니다. 뭉개고 있었는데 지금 9월 7일 날 직권남용의 그 피해를 입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고요. 그러면서 어제 오늘 나온 기사 보셨죠?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피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의미심장하죠. 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본인이 거짓말한 거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이것도 아이러니합니다. 소극적 거짓말은 괜찮다라는 판례를 만들어서 이재명을 살려줬는데 본인도 거짓말 때문에 직무유기 관련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좀 의미심장 부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추측 가설의 영역이긴 하지만은 이런 뒷배 역할을 할 수 있는 판사들의 움직임을 검찰이 차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대언론 전략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조국 사태 때는 기사가 10만 건이니 100만 건이니 엄청나게 쏟아 나왔죠. 종편, 보수 언론 그리고 친검 언론을 통해서 검사들이 기사 소스를 엄청나게 뿌려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압수수색 현황이 실시간으로 보도가 됐죠. 검찰이 압수수색 중 이렇게 기사가 속보가 떴는데 잠시 뒤에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뭐 이런 속보가 떴었죠. SBS 속보.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그 압수수색 결과물이 어떻게 실시간으로 SBS 지상파에서 방송이 되는 거죠? 이거는 검찰이 자신들의 빨대를 최대한 이용해서 언론, 여론 작전을 펼쳤던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무리수를 두었었고 취재가 아니라 완전 인간 스토킹을 하면서 뭐 여기 관련해서는 또 다른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를 쫓아다니는 그 기자들의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것 또한 서초동에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이제 원인 제공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요, 지금 나오는 기사들 결코 적다고는 하지 못하지만요, 굉장히 억제되고 소스가 통제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맘만 먹으면은 더 자극적으로 더 화끈한 토픽으로 기사들 융단 폭격을 할 수 있는데 최대한 절제하고 있죠. 최대한 절제하고 있고 실제로 이전 때처럼 엄청난 기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초코홀링님, 당시에 타임란 따라하기 바빴죠. 그렇습니다. 왜냐? 당시 대규모 여론 작전,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이 실패했었고 그것보다도 수사에 내실을 기하는 쪽이 더 확실히 유리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론전을 펼치게 되면 또 무슨 저희가 있냐면은 이재명 쪽에는 뭐 MBC도 있고 한겨레, 프레시안 이런 언론들도 있고 그 수많은 유튜버들이 있죠. 예, 여기까지 또 완전히 또 플레이어로 참가하게 되는데 이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뭐 지금은 거기도 계속 떠들고 있긴 하지만은 최대한 수사 본건 본원에 집중해서 말씀드린 대로 수사를 단계별로 빌드업을 하면서 스크럼을 붕괴시키고 스크럼이 붕괴되다 보면요 어떤 일도 일어나면은 뭐 저의 예상이긴 합니다만은 쌍방울 임원들 자진 귀국할 수도 있어요. 왜냐? 내가 더 이상 해외에 나가서 버티는 것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제로에 가깝고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고 하면 그 사람들 들어와서 이실직고하고 어떻게든 취할 수 있는 거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것이라도 보존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서 계속 떠돌아다닌다, 도망다닌다, 범죄 도시 2의 피해자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로 확실하게 빌드업을 해 나가다 보면은 주요 공범 아니면 도피 중인 사람들도
자진해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이재명 대표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전략은 뭘까요? 사실 전략이라는 게 무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건 스포츠 게임처럼 공격을 하다가 수비를 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기소된 입장에서는 방어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뭐 화천대유라든가 화천대를 이용해서 뒷배를 움직인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문진용 씨를 끌고 온다거나 대리고발전을 펼친다거나 굉장히 정말 이 상식을 뛰어넘는 그 허를 찌르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억압적인 방법을 통해서 우악스러운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했죠. 하지만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자, 그래도 이재명이 쓰고 있는 전략, 저는 이재명의 전략은 방패진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의 전략은 뭐다? 모띠 전술이죠. 통나무를 베듯이 하나씩 배워가는 것이고요. 이재명은 바로 방패진, 팔랑크스입니다. 영화 300 보셨죠? 이 고대 그리스의 그 주력 병력들이 썼던 이 전술인데요. 방패와 창을 든 다수의 병사들이 고슴도치처럼 쫄쫄 뭉쳐서 밀집 대형으로 배치해서 근접전을 벌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패를 듭니다. 방패를 들어서 내 몸의 왼쪽을 가리고요. 이 방패는 또 옆에 있는 병사의 오른쪽 몸을 가립니다. 자, 저는 이 창을 들고 있고요. 내 오른쪽에 있는 병사는 방패를 들어서 내 오른쪽 몸을 막아줍니다. 이렇게 내 몸의 반쪽은 내 방패로, 내 몸의 오른편은 상대편 옆에 있는 병사 방패로 가린 상태에서 창으로 상대방을 찌르면서 적들과 싸우는 거죠. 자, 이 방패, 일단 첫 번째 방패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당대표가 되었죠. 당대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 혐의로 기소될 거 분명히 있는데 꾸역꾸역 나갔고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원을 바꿔서 자신이 기소되더라도 대표적 유지할 수 있고요. 대표적을 유지한다는 것은 바로 2년 뒤에 있을 총선까지 내가 공천권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그 자체가 헌법기관이고 민의를 대변하는 정당인데 그 정당의 대표가 기소를 당했는데 그대로 모든 권능 공천권까지 그대로 행사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신을 못 건드리게끔 의원들을 진짜 육탄 방패로 쓰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육탄 방패 중에 친문 방패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친문 의원들이죠.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전담하는 윤석열 정부 정치탄압대책위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여기에 전해철이 상임고문으로 들어갔는데요. 전해철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 출신의 자타공인 친문이죠. 이렇게 친문 인사들을 자기 주변에 포진을 해서 또 다른 방패로 쓰는 겁니다. 이 방패는 나중에 후술대 방패와 연결이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친명이 아니라 반명이었던 인사들까지 이용을 해서 방패를 치고 저변을 넓히고 당내 스크럼을 공고히 하는 거죠. 그리고 전해철로 하여금 이런 발언을 하게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기화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정부 관련 건까지 수사가 넘어가지 않도록 막겠다. 이런 발언을 하게 하는 거죠. 대통령님 또 결부시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방패는 바로 지금 말씀드린 팔랑크스, 보병 방진에 가장 어울리는 방패죠. 정진상 같은 측근을 당대표 정무실장으로 임명한 겁니다. 이 정 실장은요, 그 보좌관 김현지, 김남준과 함께 성남 경기 4인방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정 실장은 백현동 관련 피의자로 적시된 상태고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혐의도 받고 있고 성남FC 관련으로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방패를 같이 쓰자는 겁니다. 민주당이란 방패를. 그리고 내가 민주당이란 방패로 너를 가려줄 테니 너도 나를 결사옹위해라. 내가 뚫리면 너도 뚫리고 네가 뚫리면 내가 죽는 거다. 자, 팔랑크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왼편 병사의 몸을 내가 보호해주고 내 오른편 병사가 내 우측을 가려주는 겁니다. 서로 같이 가리자는 겁니다. 원래요, 현대전에서는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모여 있으면 집중 포격받고 미사를 한 방에 다 같이 떼죽음을 당하죠. 범죄 수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떨어져 있는 게 낫죠. 예, 딴 데가 있고 멀리가 있고 도표에 있고 이게 낫습니다. 그런데 왜 모여 있냐? 왜 모여 있냐? 그걸 할 정도로 절박하고 지금 이렇게 밀집진을 펼쳐서 서로가 서로를 보호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 누구와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방패는 의미심장한데요. 아, 그렇죠. 예, 이 세 번째 방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정도로 급박하다는 거예요. 급박하다는 거고, 참고로 이 성남 경기 4인방이죠. 이 4인방이 진짜 측근들이고 이 주변을 맴도는 그러니까 성남시장과 경기도 지사 시절부터 이어왔던 사람들이 제일 측근이고, 그 나머지 뭐 7인의 철험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대로 된 정보도 공유도 안 되고. 그러니까 현근택 변호사 같은 사람들은 헛소리만 하다가 다 되치기 당하는데, 왜냐하면 인너서클이 아니기 때문이죠. 참고로 그 지난 대선 때 소확행 공약이니 하면서 진짜 이게 대선 공약 맞아 할 정도로 어줍지 않은 공약들 많이 나왔었죠. 예, 뭐 대머리 탈모약 공약, 오토바이 소음 규제 공약. 아니, 대머리 탈모 중요하고 오토바이 소음, 저도 오토바이 타긴 하지만 불법 배기, 불법 그 머플러 개조된 오토바이 소음, 예, 이거 심각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공약이에요? 공약이었어요. 이거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이게 그 성남시장 4인방의 그 휘하들이 만든, 그러니까 그 자기 공무원 생활을 이분들과 함께 했던 분들이, 그러니까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겠죠. 이분들이 그대로 캠프에 들어갔고, 아, 그래도 젊은 PD 들어갔으니 뭔가 좋은 공약 내보게 하니까 이런 공약서를 냈던 게 채택이 되었던 거로 합니다. 예. 탈모약. 오토바이 소음 규제. 아이, 진짜 정말 어이가 없네. 아, 그때 공약이었으면 지금도 민주당 주요 의제로 삼지 그래요. 예, 이재명 당대표께서 지난 대선 때 내섰던 주요 공약, 탈모약과 그리고 오토바이 배기음 규제, 이거 주요 이번 민주당 의제로 정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강제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뭐 이런 거 하지 그래요. 아유, 이게 뭐예요 진짜. 자, 그리고요, 이 네 번째 방패는 진짜 정말 좀 어이없고 화가 나긴 하는데, 바로 여러분 다 아시죠? 예.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님입니다. 어제 봉화마을 갔죠? 거기 왜 갔겠습니까? 본인이 지금 당하고 있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노무현 대통령께서 당했던 완벽히 정치적인 수사와 지금 결부시키려는 거잖아요. 지난 대선 때도 이 전략 써서 톡톡히 재미 봤었죠. 대선 때 이재명 후보에 대한 호남 지지율이 굉장히 역대 그 어떤 민주당 후보보다도 가장 밑으로 떨어졌었는데, 막판에 썼던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막 현수막 걸고 난리 났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겠습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거 전략 먹혔습니다. 그 전략이 먹혀서 올라갔었는데 그걸 지금 또 쓰고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님을 방패로 삼는 거죠. 어제 봉화마을 갔죠? 오늘 전북도청 가서 타운홀 미팅한대요. 지금 그럴 시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본인을 대선 때 노무현 대통령님을 이용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성공했었고요. 이번에도 노무현 대통령 방패로 삼고 또 그때 지지를 보냈던 호남 쪽의 지지자들 다시 한번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양산사저 방문도 그렇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의원들 계속 이재명이 뜰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피해를 입는 것처럼 막 원내대표도 그렇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노무현, 문재인 이 두 분 대통령 뒤에 또 숨고 있는 겁니다. 방패로 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검찰의 통나무 전략, 모띠 전략, 그리고 이재명의 방패진 계속 제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제 예상에는 한두 달 안에
검찰의 더 큰 그림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검찰의 더 큰 그림은 바로 쌍방울, 이화영 이거고요. 이 건을 뚫고 들어가다 보면은 또 다른 민주당 거물 정치인이 드러나게 됩니다. 분명히 드러나요. 이재명 살리기의 1등 공신이었고요. 쌍방울과 이 커넥션에서도 가장 주요한 인물, 이분의 존재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진짜 제일 크다. 뭘까요? 진짜 큰 거 한번 터질 것 같은데 뭐가 터질 것 같습니까? 예, 지금 채팅창에서 채팅 가능하시는 분들 한번 올려보시죠. 어떤 거 큰 거 터질까요? 어떤 거 큰 거? 네. 이 건은요. 범죄는 맞습니다. 범죄는 맞는데 재판에 가서 유죄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피의자가 범죄자로 확정이 됐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모든 범죄 중에서 제일 약해요. 약해. 실형 절대 안 나와. 실형 절대 안 나오고 벌금형? 벌금도 70만 원? 50만 원? 벌금 50만 원 가지고 아우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제일 큽니다. 지금 채팅창 볼까요? 어떤 의견 올려주셨나? 러시아, 대북, 코인비리, 스푸트니크, 대북 사업, 동호 입시, 간첩단, 대법원 매수, 충북 동지에 예. 올이스웰님께서 올려주셨네요. 바로 해경궁 김씨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주가 김혜경 씨다라는 거죠. 자, 당시 경찰은 동일한 아이디를 경찰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휴대폰을 바꿨던 사람 분당에서, 그리고 최종 접속지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자택 집무실 90% 나왔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해경궁 김 씨는 트위터 계정주는 김혜경 씨라는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이걸 뭉갠 게 검찰이었습니다. 그때는 검찰이 뭉갰습니다. 검찰이 뭉갰는데 지금 검찰이 이재명 쥐잡듯이 수사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주 미약한 증거가 하나라도 더 나오면 그걸 가지고 재수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해경궁 김씨 사건은 시효가 1년 이상 넉넉히 남았습니다. 넉넉히 남았고요. 어려운 사건도 아니에요. 어려운 사건도 아니고 이게 벌금 50만 원으로 끝나는 사건이 될 확률이 큽니다. 뭐 이게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터지는 순간 지금까지 김혜경 및 이재명을 호위했던 많은 정치 세력들, 진보 진영도 이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고요. 다 거짓말한 거였고요. 그리고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그죠? 단적으로 얘기하면 봉화마을 못 가요. 민주당 정치인이 봉화마을 못 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참배 못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러 갈 수 없어요. 끝난 거죠. 그리고 그 주변을 호위했던 뭐 해경궁 김 씨는 50대 운전기사라느니 이런 헛소리했던 사람들 다 쓸려 나가게 됩니다. 자,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계속 추이가 있겠지만은 이재명 방패지는 뚫릴 수밖에 없다. 검찰의 통나무 전략 각계격파를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올해 가기 전에 굉장히 큰 통나무가 2개 나올 것 같다. 그 2개 중에 하나는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이 되겠고요. 술 굉장히 좋아하시는, 사케 좋아하시는 분. 또 다른 통나무는, 큰 통나무는 트위터 계정주가 확정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는 예상이에요. 자, 내일은요. 내일도 이제 제가 방송할 텐데 내일은 제가 그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과 17명의 아버지. 네. 이재명 의원께서 본인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죠. 공군 부사관 출신 직업군인이고 법대를 들어갔다가 중퇴를 해서 순경, 교사, 이장을 하다가 노름빚을 지고 화전맨이 됐다가 방앗간 주인이 됐고 탄광 광부가 됐다가 성남에서 화장실 청소원을 하면서 썩은 과일을 먹다가 몇 개 더 있는데 하여튼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재명 의원과 17명의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내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2006년도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시절에 썼던 이재명 후보의 당시 네이버 블로그를 들어가서 예전 글도 다 읽어보고 자서전도 읽어보고 이재명 자서전을 제가 4권 읽었는데요. 이거 진짜 너무 힘들었어. 진짜 정말 울 뻔했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 의원과 17명의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내일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좀 이런 쪽에서 혼자 방송하는 거 익숙하지 않은 제가 하다 보니까 많이 또 좀 불편하거나 아니면 준비가 안 됐거나 아니면 너무 제가 주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 뭐 다 피드백 주시면 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좀 더 보완해 나가면서 좋은 방송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전 지금까지 훈훈한 프로레슬러 훈프로 김남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